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중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명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기는데요. 그중 99%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루 만에 사라질 일이며 1년 이상 지속될 문제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문제들을 가볍게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태여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쓸데없는 고민에 들이붓는 에너지만 아껴도 인생은 훨씬 쾌적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은미 작가의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입니다. 이 책은 나답게 살기 위한 30가지 삶의 태도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원인을 찾고 이를 떠나보내는 방법을 저자의 경험과 심리학 법칙을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인간관계, 일상, 업무,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5가지 주제에 걸쳐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남 눈치 보느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더 뛰어난 것을 원한다.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 더 빼어난 연인, 더 넓은 집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분명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 착각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겹칠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2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대중들에게도 유명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어느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화창한 날씨 아래 한가로운 휴일을 만끽하던 중 그의 아이는 주변 아이들의 손에 들린 풍선을 보았다. 이내 아이는 자신도 풍선이 갖고 싶다며 사달라고 졸랐다. 교수는 형형색색의 풍선을 부러운 듯 바라보는 자식에게 풍선을 사주었다. 아이는 풍선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이 나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그만 손에 든 풍선을 놓치고 말았다. 그 순간 교수는 생각했다. 이크, 그렇게 원하던 풍선을 잃어버렸으니 울면서 다시 사달라고 떼를 쓰겠구나.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계속 뛰어놀았다고 한다. 또 다른 교수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탈벤 샤흐리의 이야기다. 그의 아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를 아주 애지중지하며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외출한 그날도 아들은 그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엘리베이터 문틈새로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교수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사준다며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손에 넣은 다음에도 소중하게 여기느냐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는 이유로 풍선을 원했다. 풍선을 획득한 순간 그 부러움은 끝났다. 그래서 아이는 풍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풍선을 잃어버렸을 때도 별 아쉬움이 없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장난감 그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늘 가지고 다니며 소중하게 다뤘다. 그래서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 큰 상실감을 경험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넣었을 때는 새롭고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며 애지중지 들고 다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쓰던 기능만 쓰고 소홀히 하다가 어딘가 고장이 나지 않던가. 한편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여행지에서 운명처럼 만난 옷은 유행이 지나더라도 애착이 간다. 허리둘레가 늘어나 입지 못하게 되더라도 잘 다리고 단정히 개켜 옷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상상해 보자. 두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널 원해 라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널 좋아해 라고 말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은 둘 중 어떻게 말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가? 그리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은 하염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나다. 이런 사람은 그것을 가진 미래의 나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것만 갖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완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이루게 되면 행복과 만족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린다. 반대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상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어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만족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의 옷장을 생각해 보라. 살 때는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정작 배송받은 후에는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옷은 오래되었어도 자주 입게 되고 자주 눈길을 주게 되고 입을 때도 편안하고 만족도도 높다. 따라서 원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이 만족스러워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착각하면 잠깐의 욕구에 휘둘려 좋아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생을 그득그득 채우게 된다. 그런 인생의 끝에는 공허하고 텅 빈 마음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 평소에 이 둘을 구분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물건의 영역뿐 아니라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물론 살다 보면 꼭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는 물건만,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잡을 수는 없다. 이때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이 있다.
바로 그 대상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시계를 구매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시계를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저 시계를 원하는가? 나는 저 시계를 좋아하는가? 나에게 저 시계가 필요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그래 맞아 라고 대답할 때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시계를 구매하면 된다. 최고의 소비다. 이런 소비를 하려고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겠는가.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2가지를 만족한다면 제법 괜찮은 소비다. 하지만 1가지밖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순위는 필요한 거,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순이다. 생필품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면 후회할 일이 없다. 한편 필요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것이라면 기분은 좋겠지만 얇아진 지갑을 보며 조금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이런 게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냉큼 사버린다면 기쁜 마음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후회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나 취미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이상적이다.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일,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르다. 사람은 단순히 필요나 욕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는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내 경우엔 좋아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순이다. 물론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면 물건을 사거나 업무를 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단순한 욕구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 처음에는 이 3가지를 구분하는 일이 헷갈리고 번거로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습 삼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처럼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원칙을 적용해보자. 차근차근 익숙해진다면 머지않아 굳건한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다. 삶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의미다. 인생을 수놓는 숱한 결정들 사이를 단순히 순간의 욕구에 휘둘려 다닌다면 참으로 피곤하지 않겠는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인생을 긴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자. 이것이 바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이며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은 가만두면 풀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 지하 2층에서부터 올라오던 엘리베이터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7층을 지나 9층, 12층, 15층, 18층, 20층을 찍고서야 내려온다.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내 혈압은 높아져 간다. 20층에서 내려오면서도 몇 번 더 멈춘 후 드디어 7층에 도착한다. 나를 태우고 나서도 몇 번 더 멈추며 느릿느릿 1층에 도착한다. 마음속은 짜증으로 가득 찼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 이번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양옆의 줄만 빠르게 줄어들고 내 줄은 통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점점 초조하고 답답해진다. 이 밖에도 도로에서 내가 탄 차선만 속도가 느리거나 신호등마다 걸려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바로 눈앞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놓치거나 할인하면 사려고 기다렸던 물건이 눈앞에서 품절되거나 저렴하게 샀다며 기뻐하던 중 더 싸게 파는 곳을 발견하거나 이런저런 약속과 계획을 잡아놨는데 독감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도 상상해 보라. 이 정도면 아무리 참을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못 참고 한마디 내뱉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졌을 경우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니 오늘따라 재수가 없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에 기분이 하루 종일 우중충해진다. 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도착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이 바로 도착하거나 운전할 때마다 신호에 걸리지 않고 쭉쭉 나가거나 내가 물건을 구매하자마자 바로 매진되거나 고민했던 일이 술술 풀릴 때는 어떤가. 이럴 땐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인 것 같다는 느낌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가. 위에서 소개한 예들은 일상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도착했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먼저 계산한다고 해서 할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버스나 지하철을 눈앞에서 놓쳤다고 해서 요금이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기분은 왜 이렇게 사소한 운빨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통제감에 있다. 통제감은 말 그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즉 모든 일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통제감의 유무는 우리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실험의 예로 앨런 랭어의 연구가 있다. 랭어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들 중 한 그룹에겐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해서 직접 관리하고 키우게 했고 다른 그룹은 병원 직원이 관리하는 식물을 그저 쳐다보도록 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 두 그룹의 건강을 비교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화분을 스스로 돌보게 한 그룹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민첩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사망률까지 다른 그룹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의 종말에서 브루스 맥케는 실험자가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했을 경우 호흡기 질환과 동맥경화증에 취약해지고 기억력이 감소하며 심지어 사망률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삶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고 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자주 멈출지, 차가 신호에 얼마나 자주 걸릴지, 버스나 지하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등등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그냥 일어날 뿐이다. 이런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겪으면 쉽게 초조해지고 짜증이 난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이끌려 간다고
다시 말해 통제받고 있다고 생각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이러다 보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원인을 찾아 헤매고 결국 기분은 더 나빠지기만 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두고 해내지 못했다라고 착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지 못한 일로 착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대신 주어진 자극에 곧바로 반응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짜증을 내기에 앞서 이 일이 과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지 통제할 수 없는 일인지부터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깔끔히 포기하는 게 좋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대신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걸 실행해 보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계속 지체되는 상황이라면 닫힌 버튼을 쾅쾅 누르며 짜증을 내는 대신 심호흡을 하며 호흡의 리듬을 바꿀 수도 있고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 수도 있고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어제 외운 영어 문장을 되새기며 복습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보며 필요 없는 사진이나 자료들을 지울 수도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 운행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통제할 수 있는 일들로 시선을 돌리고 그 일을 실행한다면 내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소모적인 태도는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행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택해보자. 그럴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행복하게만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인타임이란 영화 속에는 모든 사람이 팔의 생체 시계를 차고 있다. 길거리의 행인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며 이 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본다.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며 여유롭게 미소 짓지만 어떤 사람은 절규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시계는 물리적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생존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이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이 0이 되는 순간 등장인물들은 심장마비로 죽는다. 상상해보라. 자신의 수명이 시시각각 줄어드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세상을. 영화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비관적이다. 현실에서의 죽음은 그나마 빈부격차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죽음마저 빈부격차나 지위의 고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재산으로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삶을 연장하기 위해 밤낮 없이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 죽음을 맞이한다. 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몇백 년도 살 수 있다. 질리지만 않는다면 영생도 가능하다. 마치 뱀파이어처럼 말이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나는 도리어 그런 시계가 있다면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 몇 초인지 알 수 있다면 적어도 몇 년 남아있는지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하루하루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이 지금보다는 훨씬 현명할 거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마치 손꼽아 기다리는 디데이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힘들어하고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죽음에 관한 말이나 생각을 할수록 죽음이 더 앞당겨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마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 아직도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 그 책의 저자는 늘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한다고 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질 가족이 덜 힘들도록 물건의 가짓수를 정리하고 저축한 은행 통장과 보험 관련 증서들을 한 곳에 잘 정리해 둔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남은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말이다. 나는 그 저자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물건과 주변을 미리 정리해둘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살아있는 모습 또한 얼마나 알차고 가지런할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허투루 보낸 하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할 것이다.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논문 집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박사 수료생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준 적이 있다. 바로 팀 어반의 테드 강의 영상이었다. 영상 제목은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의 속내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 또한 헉하고 마음 한구석이 찔렸던 기억이 있다. 특히 나는 그 영상 마지막에 소개된 인생 달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인생 달력은 우리가 평생 겪는 일요일의 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1년이 52주로 이루어져 있으니 8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약 4160번의 일요일을 맞을 수 있다. 이 계산에 따르면 30살이 된 사람은 벌써 1560번의 일요일을 떠나보냈고 40살이 된 사람은 벌써 2080번의 일요일을 떠나보냈으며 50살이 된 사람은 어느덧 2600번이나 되는 일요일을 떠나보낸 셈이다. 어떤가? 생각보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정답이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짧다. 특히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울컥하며 목이 맨다. 어반의 강의에선 인생 달력의 기준을 일주일로 잡았지만 얼마든지 다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월 단위의 짧은 기준을 세워도 되고 가끔가다 치러지는 큰 이벤트를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예를 들면 생전 경험할 수 있는 월드컵, 올림픽, 대통령 선거 등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이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앞으로 올림픽을 경험할 횟수는 약 8번 남았고 대통령 선거는 약 6번 정도 남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횟수를 세어보면 그간 무심코 넘어갔던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새삼 다르게 느껴진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즐겨야겠다면서 말이다. 나는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졌다. 계산 결과 남편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길어야 30번 정도,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8번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헤아리면 내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맞는 크리스마스는 평소와 달리 한 번 한 번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래 찾아왔다 물러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가슴 깊이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크리스마스로 말이다.
이렇듯 나 혹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자. 이런 마음가짐은 그들의 존재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로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임을 일깨워 준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자신이나 상대방의 죽음을 더 빨리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살아서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인생 달력은 우리의 수명을 80세로 가정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누구든 그보다 더 빨리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자. 책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해서 김영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여 나는 어려운 시절이 오면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닫아 걸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불안하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그 감각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는 진실이다. 시간이 많다는 착각이 오히려 우리를 안이하게 만든다. 반대로 나의 유한함,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유한함을 잊지 않고 되새기다 보면 오히려 현재를 더 알차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잊지 말자.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 나도, 당신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도.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도 없다. 채우고 싶다면 먼저 버려야 한다. 열대 몬순 기후를 띠는 캄보디아의 우기는 강수량이 엄청나다. 그래서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우기가 지나갈 때까지 6개월가량 뗏목 위에서 생활해야 한다. 육지와 달리 뗏목의 공간은 무척 한정되어 있기에 정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우기가 그치고 육지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쌓아두지 않는다. 어차피 6개월 후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 물속에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도 이처럼 6개월마다 한 번씩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지금 내 주변에 쌓여있는 수많은 물건 중 정말 필요한 물건만 줄인다면 과연 몇 개나 남을까? 문득 내게 일어났던 비슷한 경험이 생각난다. 몇 해 전 남편이 갑자기 대구로 발령받아 각살림을 낸 적이 있다. 때마침 나는 박사 논문 집필 막바지였던 데다 맡고 있는 강의도 있었던지라 이사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가끔 남편이 지내는 대구로 내려가 얼굴을 보고 살림을 돕는 게 고작이었다. 물론 대구에서도 논문 집필을 계속해야 했기에 남편은 나를 위한 책상과 컴퓨터를 따로 구비해 주었다. 나 또한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 혼자서도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반찬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대구집의 살림살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옷과 책도 서서히 쌓여갔기 때문이다. 덕분에 서울집에서도 대구집에서도 나는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회사에서 남편에게 사흘 내에 서울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내린 것이다. 당장 맡은 일을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다 이사까지 남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필 나 또한 당장 이틀 뒤에 논문 심사가 있어 여유 없이 바쁜 상황이었고 심사 준비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자고 논문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내려와서 이사하는 걸 도와줄 수 없겠냐며 혼자서는 도저히 무리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나 또한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 도저히 내려갈 여력이 되지 않았다. 이사업체에 맡겨야 할 만큼 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던 데다 내 짐 중 거의 절반은 이사며 버릴 생각으로 가지고 내려가는 것들이었다. 버릴 것인지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내가 구분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주니 필요 없는 짐 처리까지 하느라 남편에게는 고생도 보통 고생이 아니었을 거다. 결국 혼자 이삿짐을 정리하던 남편은 밤늦은 시간 내게 전화를 걸어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의 짐보다 내 물건이 더 많아 힘들다며 책은 왜 이리 많고 옷은 왜 이리 많으며 빈 반찬통은 언제 이렇게 쌓아뒀냐며 아무리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다고 울먹였다. 혼자 얼마나 힘들어할지 눈에 보여 가슴이 아팠다. 나중에 듣자니 쓰레기를 내놓는 일로만 계단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한다. 아무튼 그렇게 어찌어찌 이사를 마치고 남편은 서울로 복귀했고 나도 어찌어찌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최종 심사에 통과했다. 그 이후 남편은 물건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다. 빈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이 조금 쌓인다 싶으면 기겁을 하고 버린다. 예전에는 오래된 옷도 버리기 아까워 벌벌 떨었던 사람이 지금은 안 입는 옷과 안 신는 신발도 절마다 과감히 정리한다. 쌓아둔 물건을 일일이 내버려야 했던 경험이 그에게는 잊기 힘든 공포로 각인된 모양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나 또한 1년이 채 안 된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책을 댁으로 가져갔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남편이 서울 집으로 옮겨다 놓은 내 책이 산더미처럼 쌓인 모습을 보고 기겁했을 정도다. 제비가 나뭇가지를 하나둘 물어다 견고한 둥지를 짓듯 매주 기차를 타고 오가면서 책과 옷가지를 대구집에 모아두었던 모양이다. 가져갈 때는 한두 권, 한두 벌이었겠지만 반복되다 보니 정말 태산처럼 쌓여 있었다. 역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돈이건 물건이건 티끌이 쌓여 태산을 이룬다는 말은 정말 진리다. 태산처럼 쌓인 물건이라니 우리 부부는 이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힌다. 물론 돈이면 얘기가 조금 다르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런 생생하고도 끔찍한 체험 덕분에 우리 부부는 물건을 사서 모으는 일에 흥미를 잃었다. 절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모아놓은 물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아놓은 물건이 없으니 언제든 원할 때 쉽게 훨훨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에서 다시금 주목받았던 미니멀리즘 열풍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분별하게 쌓아둔 물건의 무용성과 위험성을 사람들이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안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물건은 지도 새도 모르게 쌓인다. 마음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쓸데없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영역을 넓히듯이 말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정리의 필요성을 실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당신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짐만 뗏목에 옮겨 실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실을 것인가? 혹은 집에 불이 나서 당장 뛰쳐나가야 한다면 양손에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이 질문을 듣고 곧바로 떠오르는 물건이 아니라면 그만큼 당신에게 덜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물건이라면 언제나 작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자. 물론 당장 버려도 좋다. 단 한 달만이라도 주머니가 가벼운 삶을 살아보면 당신도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